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주제는 텍스처 매핑입니다. CG 장면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현실감을 단계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 그림에는 출현하는 물체들의 지오메트리, 즉 모양만을 사용하여서 그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폼 쉐이딩을 사용한 것인데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합니다. 마지막 것은 쉐이딩과 텍스처 맵을 같이 사용한 것인데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되죠. 텍스처 매핑은 CG 장면에 현실감을 주는 디테일을 추가해 줍니다. 상세한 2D 이미지를 오브젝트에 감싸듯이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이 디테일을 만약 모두 모델링으로만 구현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입니다. 텍스처 매핑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처 매핑은 1974년 미국 유타 대학의 에드 캔멀 박사의 박사 논문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그는 텍스처 매핑 이외에도 바이큐빅 서피스, 스페이셜 안티 에일리아싱, G-버퍼링 등 현재 CG에 꼭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발표한 선구자입니다. 텍스처 매핑 기술은 그 후에 캔멀의 후배인 블린과 뉴웰 등에 의해 더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좌표는 텍스처 이미지 위에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UV 또는 S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축, 세로축 모두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U 엑시스, V 엑시스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0부터 1,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의 그 커버하는 영역을 이렇게 좌표를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텍스처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하는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전자회로 기판 모양의 텍스처 이미지가 있네요. 이 텍스처 이미지에는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0부터 1, 0부터 1까지. 텍스처 매핑을 이 텍스처를 입히게 될 메쉬, 간단한 모양의 메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메쉬의 모양은 이미지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제 4개의 버텍스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주어서 텍스처 이미지가 메쉬에 매핑되도록 해보죠. 매핑되도록. 자, 그래서 00이라는 텍스처를 이쪽에다 붙이고 얘를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 첫 번째 방법에서는 4개의 버텍스 텍스처 코디네이트 00, 10, 11, 01을 주었습니다. 00, 10, 11, 01을 각각 주었죠. 이렇게 되면은 텍스처 이미지 전체 영역이 메쉬로 매핑됩니다. 메쉬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같이 찌그러져서 원래 텍스처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이쪽이 좀 좁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더 찌그러지겠죠. 두 번째 방법에서는 텍스처 이미지의 일부만을 사용하도록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10 대신에 0, 0.9, 0.4, 그 다음에 11 대신에 0, 0.7, 1, 0.7을 주었습니다. 텍스처 이미지 전체가 매핑되지는 않았지만 찌그러짐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이와 같이 오브젝트의 텍스처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매핑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매핑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죠. 먼저 스크린에 어떤 특정한
픽셀에 있는 오브젝트의 서피스에 스크린에 어떤 특정한 픽셀의 오브젝트 스크린에 어떤 부분이 그려지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캔 컨버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려질 서피스 포지션이 텍스처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매핑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서피스의 이 부분이 텍스처에는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걸 결정하죠. 마지막으로 매핑된 텍스처의 컬러를 스크린 픽셀에 그려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픽셀, 오브젝트, 텍스처의 순서로 가는 방향을 백워드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텍스처 매핑 기술은 모두 이런 백워드 방법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픽셀로부터 그 픽셀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부분을 찾아내고 그 오브젝트의 부분에 해당하는 텍스처 이미지의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텍스처 이미지에 해당하는 컬러를 이 스크린 픽셀에 그려주면 되겠죠. 앞 슬라이드의 스텝 2에서 오브젝트 포지션에 해당하는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즉 스텝 2 아까 기억하시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수동 매핑 방법입니다. 이 수동 매핑에서는 유저가 메쉬가 아닌 부분을 위한 버텍스가 아닌 부분을 위한 텍스처 코디네이트 죄송합니다. 수동 매핑에서는 유저가 메쉬의 서피스에 각 버텍스마다 일일이 텍스처 좌표를 직접 지정합니다. 이 버텍스마다 텍스처 좌표를 일일이 지정하는 것이죠. 이걸 땡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메쉬 밑에다 깔아놓고 버텍스를 이제 마우스로 움직여서 해당하는 그 이미지의 텍스처 이미지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매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버텍스가 아닌 부분들은 버텍스가 아닌 이 중간의 부분들은 텍스처 코디네이트들이 버텍스에 지정된 좌표들로부터 인터폴레이트 되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지정하는 과정은 작업자에게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메쉬 버텍스의 위치를 일일이 조절하면서 텍스처 이미지의 정확한 위치에 딱 맞춰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아주 정교한 이런 메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걸 다 끌어당겨서 뭐 입술을 딱 맞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런 렌더링 결과를 얻게 되는데 거의 모든 CG 영상 제작에서는 이러한 수동 매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수동 매핑의 결과가 가장 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수동 매핑 방법은 결과가 좋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 매핑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인터미디어트 서피스를 사용한 투 스테이지 매핑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포지션에서 적절한 매핑 방법으로 인터미디어트 서피스, 여기 지금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가 인터미디어트 서피스가 됩니다. 이 인터미디어트 서피스에 어떤 포지션으로 매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 매핑을 O 매핑 또는 맵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인터미디어트 서피스로부터 서피스 포인트로부터 텍스처로 가는 S 매핑을 이용해서 텍스처 포지션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포인트로부터 인터미디어트 서피스로 가는 매핑 O, 그 다음에 다시 인터미디어트 서피스로부터 텍스처 맵으로 가는 매핑 S,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하는 것이죠. 먼저 인터미디어트 서피스로 플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플레인이 XY 플레인과 평행한 경우입니다.
이 플레인의 한 포인트, 그러니까 인터미디엇 서피스가 이 플레인이죠. 여기 지금 그 무지개색이 칠해져 있는 이 플레인이 인터미디엇 서피스입니다. 이 플레인의 한 포인트 XYG는 텍스처의 XY로 매핑되면 되겠죠. 물론 노멀라이즈를 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플레인의 S맵은 XY 플레인으로의 프로젝션과 같습니다. 여기 다른 물체들도 텍스처 매핑한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플레인을 인터미디엇 서피스로 사용한 경우인데 이번에는 매핑된 결과를 보니 S맵이 YG 플레인으로의 프로젝션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것은 인터미디엇 서피스가 이 플레인이 XG 플레인과 평행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번에는 실린더를 인터미디엇 서피스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린더는 그림과 같이 밑면이 반지름이 R을 가지며 옆면의 각 포지션은 각도 세타와 실린더의 높이 H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R, 세타, H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실린더상의 한 점은. 이 경우에 실린더에서 텍스처로 가는 S맵은 SR 세타 G는 R 세타 H는 세타 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실린더의 옆면을 딱 벌려서 평면으로 핀 다음 텍스처에 맞추는 이런 형태입니다. 실린더의 반지름 R은 이 방식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은 중심축이 Y와 Y축과 평행한 실린더를 인터미디엇 서피스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네, 실린더의 엑시스가 Y-액시스랑 평행한 경우죠. 자세히 보면 맨 아래와 맨 윗면들이 파이와 같은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것은 S맵이 실린더에서 반지름 R을 무시하고 같은 세타와 H를 가지는 모든 점들을 같은 텍스처 위로 매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반지름에 상관없이 이 반지름 상에 놓인 모든 점들은 전부 레드로, 그렇죠? 예, 매핑되고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맨 윗면과 맨 아랫면들은 이렇게 파이 모양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실린더의 중심축이 X축과 평행하도록 누워있는 경우입니다. 이쪽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쪽 옆면들이 파이 모양을 나타내죠. 자, 이거는 이제 G 액시스와 실린더 액시스가 평행한 경우, 그렇죠? 확실히 파이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죠. 스피어를 인터미디엇 서피스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스피어 위에 한 점은 스페리칼 코디네이트 R, 세타, 파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은 스피어의 반지름, 세타는 위도, 파이는 경도를 나타냅니다. 스피어의 S맵은 역시 반지름 R을 무시하고 세타와 파이를 텍스처의 괄호와 세로로 매핑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예는 인터미디엇 서피스 스피어의 두 국점을 잇는 축이 Y축과 평행한 경우에 텍스처 매핑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서 파이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스를 인터미디엇 서피스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플레인을 6개 사용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맵은 오브젝트 포인트에서 인터미디엇 서피스로의 매핑입니다. 먼저 포지션 매핑 방법입니다. 오브젝트의 한 점을 XW, YW, GW라고 합시다.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의 미니멈 포인트를 XM, YM, GM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점을 잇는 벡터를 연장하여서 인터미디엇 서피스와 교차하는 XI, YI, GI 점을 구해서 매핑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OXW, YW, GW는 이쪽 바운딩 박스의 미니멈 포인트죠. XM, YM, GM로부터 이 XW, YW, GW 지나는 이 라인, 이 레이를 쏴서 여기 지금 인터미디엇 서피스를 통과하는 인터섹션하는 XI, YI, GI로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그렇죠? 오맵을 그렇게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오브젝트 센트로이드라는 방법인데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시작으로 해서 오브젝트 위에 XW, YW, GW를 관통하는 레이가 인터미디엇 서피스와 인터섹션하는 포인트 XI, YI, G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Reflected Ray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뷰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오브젝트의 한 점 XW, YW, GW를 향하는 이런 라인을 고려하고 이게 이제 뷰 벡터죠. 뷰 벡터의 리플렉션 레이를 서피스 노멀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겠죠. 이 리플렉션 레이가 인터미디엇 서피스와 인터섹션하는 그러한 포인트 XI, YI, GI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브젝트 노멀에서는 서피스 노멀 그냥 XW, YW, GW에서 서피스 노멀을 구해서 그 서피스 노멀이 인터미디엇 서피스와 인터섹션하는 쪽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리아싱 프로블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텍스처 매핑에서는 특히 안티 알리아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뒤쪽으로 갈수록 서피스의 뒤쪽으로 갈수록 텍스처가 찌그러지면서 줄도 안 맞고 이상하게 보이죠. 이것을 알리아싱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똑바른 이런 체커보드를 텍스처 매핑 한 건데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이상하게 줄도 안 맞고 이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티 에일리아싱 기법을 적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에일리아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안티 에일리아싱을 어떻게 할까요? 에일리아싱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브젝트의 작은 영역이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브젝트에서부터 텍스처로 매핑되는 이 영역이 사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텍스처 이미지의 넓은 영역으로 매핑돼서 매핑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플레인이 먼 쪽으로 갈수록 시야에서 멀어지죠. 시야에서 멀어지니까 그 텍스처 이미지 영역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갈수록 이 서피스의 영역은 점점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매핑되는 텍스처의 영역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텍스처 이미지의 위에 프리 이미지가, 이게 이제 프리 이미지라는 게 텍스처 이미지 위에 매핑되는 어떤 픽셀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이 프리 이미지가 이렇게 이 스크린 픽셀이 하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프리 이미지라는 것은 이 맨 오른쪽처럼 엔티-알리아싱이 없이 픽셀 센터에 해당하는 텍스처 이미지 한 점에서 엔티-알리아싱 없이 여기서부터 딱 샘플링을 해서 컬러를 가져와서 칠해버리면 이 색이 칠해지겠죠. 근데 엔티-알리아싱을 하면 이 넓은 영역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하얗고 약간 까맣고 이런 거를 다 평균을 내서 그 픽셀 컬러 값을 픽셀에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점보다는 이 프리이미지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컬러들의 평균 값을 칠해주는 것이 에일리아싱을 막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예에서는 안티-알리아싱이 없이 그냥 픽셀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화이트, 여긴 지금 화이트에 오히려 딱 중심점이 와 있는데 이걸 칠하는 것보다 프리이미지 전체 영역에 이게 지금 그냥 흰색을 칠한 거죠. 근데 전체 영역에 그 평균을 구해서 칠하면 안티-알리아싱이 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처 매핑으로 디테일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예로 빌보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을 세우고 거기에 오브젝트를 그린 이미지를 텍스처 매핑을 합니다. 카메라의 뷰 다이렉션에 맞춰서 이 플레인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가면 플레인들이 이렇게 따라서 돌아서 카메라에 항상 이 뷰 플레인들이 이 플레인들이 항상 수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제대로 정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얘들도 따라 도는 거죠. 즉 빌보딩 플레인과 뷰 다이렉션 항상 수직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이 기법은 게임과 같이 실시간에 많은 렌더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무를 직접 그리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플레인, 판때기만 몇 개 세워서 그 판때기에다가 그냥 텍스처 매핑을 해버리는 거죠. 텍스처 매핑을 해버리면 이렇게 복잡한 나무 형태를 우리가 뭐 자세히 보면은 물론 뭐 말도 안 되지만 좀 아주 자세한 나무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그런 렌더링이 가능해집니다. 3D 텍스처는 솔리드 텍스처라고 부르는데요. 또 이 경우에는 2D 이미지가 아니라 이 텍스처 자체가 3차원 공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포인트 XYZ는 3D 텍스처 코디네이트 XYZ로 이렇게 직접 매핑이 되게 되죠. 3D 텍스처를 이용하면 그림과 같이 3D 오브젝트를 조각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D 매핑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유타 티팟에 이런 모양이 있어도 이 껍데기에만 이미지가 입혀지는 거거든요. 껍데기에만. 근데 이 3D 매핑은 이 전체가 텍스처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을 파고 들어가도 결국은 얘를 조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과 같이 안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 안쪽에도 꽉 차 있는 텍스처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솔리드 텍스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시저럴 텍스처는 3D 텍스처의 값, 즉 컬러가 어떤 계산, 프로시저 또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러한 경우를 프로시저럴 텍스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 있는 티팟은 G밸류가 중가함에 따라서 레드와 화이트의 값을 번갈아서 칠해주고 있죠.
이것을 프로시저로 표현하면 if G is even, then red, 예, even이면 뭐 red를 칠하고 아니면 화이트를 칠하다, 뭐 이런 식의 코딩을 할 수 있겠죠. 프로시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텍스처의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프로시저럴 텍스처라고 얘기합니다. 범프 매핑은 오브젝트의 컬러가 아니라 노멀 값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매우 스무스한 서피스에 복잡한 노멀 이미지를 매핑합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 서피스, 아주 매끈한 서피스고요. 뭐 우둘투둘하지 않아요. 이런 걸 PU라고 합시다. 범프맵이 이미지로 주어졌습니다. 이미지의 픽셀 컬러 값은 가상의 서피스의 하이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쉐이딩 과정에서 사용되는 노멀을 원래의 스무스 서피스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범프맵으로 주어진 가상의 서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범프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프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매끈한 서피스에 마치 이렇게 그 노멀을 바꿔줌으로써 노멀이 이 범프맵 이쪽을 따라서 돌도록 이렇게 해주면 노멀이 이렇게 고른 노멀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막 여기 이제 거뭇거뭇하고 안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범프 매핑의 예를 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 것은 원래의 스무스한 스피어 오브젝트입니다. 가운데는 범프맵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에 가까운 컬러일수록 높이가 낮고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높이가 높은 가상의 서피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오른쪽이 범프 매핑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렌더링한 스피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더링 결과는 오렌지같이 표현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가운데 큰 점은 쑥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 좀 보이고 있죠? 중요한 점은 범프 매핑은 실제 오브젝트 모델 데이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범프 매핑을 이용하여 렌더링된 결과입니다. 물체의 표면이 매우 울퉁불퉁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실루엣 쪽을 보면 또는 그림자를 보면 이건 정작 물체가 매우 스무스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둘투둘한 이런 이미지, 범프맵 이미지가 입혀지긴 했는데 실제 노멀을 바꾼 게 아니라 이제 노멀 벡터를 사용할 때만 그쪽 노멀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모양은 이렇게 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실제 모양은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오브젝트 표면의 버텍스 포지션을 조정해서 물체를 울퉁불퉁하게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그 범프 매핑과 구분돼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은 범프 매핑처럼 노멀 계산을 위한 가상의 서피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브젝트의 버텍스 포지션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자, 맨 위에 오리지널 메시의 가운데 ABC가 쓰여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매핑을 이렇게 해줬다고 칩시다. 실제 메시 데이터를 맨 아래에 같이 바꾸어서 렌더링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피어에 적용된 범프 매핑과 이거는 범프 매핑이죠. 이게 이제 베이스 스무스 모델이고 범프 매핑,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실제로 그 오브젝트의 그를 바꾸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 자, 라이트 맵은 라이팅 계산된 결과를 텍스처 맵으로 저장해 놓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림과 같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라이트 매핑을 적용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희가 잘 이렇게 구분도 안 되고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라이트 맵의 장점은 시간 계산이 오래 걸리는 라이팅 계산을 텍스처 매핑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시간 그래픽스를 위해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라이트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과 오브젝트도 배경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또 뷰포인트와 상관없는 라이팅 방법이 가능합니다. 폼 리플렉션 모델의 경우 스페큘라 파트처럼 뷰 디렉션이 계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뷰포인트가 변함에 따라서 렌더링 결과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뷰가 뷰포인트에 상관없이 라이팅이 뷰포인트에 상관 있는 그런 경우는 이런 라이트 맵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맵은 주로 게임과 같이 실시간 그래픽스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건축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레디언스 렌더러, 오른쪽은 언리얼과 유니티 3 게임 엔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건축 분야에 많이 쓰고요. 자, 엔바이러먼트 매핑은 리플렉션 매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기법은 물체가 매우 반짝이는 그런 물체의 경우 주위의 광경을 그 표면에 반사해서 보여준다는 이런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것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간접 조명을 고려하는 레이트레이싱과 같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계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엔바이러먼트 매핑을 이용하면 실시간의 렌더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림의 왼쪽은 엔바이러먼트 매핑에 사용된 스피어 맵이고요. 그림의 오른쪽은 그 맵을 사용하여 렌더링된 그런 티팟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팟을 엔바이러먼트 매핑으로 가져왔죠. 자, 엔바이러먼트 매핑의 계산 순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프리프로세싱으로 적당한 엔바이러먼트 맵을 만들어 줍니다. 흔히 사용되는 맵 형태는 큐브 맵이나 이게 지금 큐브 맵이죠. 적으면 또는 아까 그 스피어 맵이 되겠습니다. 렌더링 할 오브젝트를 엔바이러먼트 맵의 안에 비치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큐브 맵 안에 오브젝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뷰 디렉션의 리플렉션 벡터 R을 구해서 엔바이러먼트 맵과 인터섹션을 계산하고 텍스처 컬러를 샘플링해서 픽셀을 그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즉 I와 리플렉티브 여기 I가 있고 입사각과 같은 반사각을 갖도록 이 반사 레이 R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이 엔바이러먼트 맵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거를 그 인터섹션 하는 그 포인트를 구해서 거기에 있는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엔바이러먼트 맵으로 이퀴 렉탱귤라 맵도 많이 쓰입니다. 360도로 보이는 뷰를 모두 모아서 이게 그려낸 그런 2D 이미지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면 일반 카메라로도 이러한 맵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